시간은 좀 상대적이라고 느끼는 게 사실 헌재에서 이제 그 파면 결정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길게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그 4월 4일 파면 이후에 시간이 또 쏜살같이 흘러가지고 벌써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선배님? 근데 시간이 상대적이죠. 조마조마하거나 뭔가 간절하거나 그러면 되게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지루하거나 그러면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지금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선이 아니, 사흘 남았지만 긴장감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뭔가 저도 데일리하게 진행을 하니까 새로운 뭔가 돌출된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 이준석의 혐오 발언이라든가 이런 큰 이슈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하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또 뭔가 좀 없는 밋밋한 이런 느낌 없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근데 의외로 그 밋밋함이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게요. 우리가 좀 쫀득쫀득한 맛이 없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되게 재미없는 대선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많이 봤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귀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선 기간이라는 게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뭐 세상에 갑자기 막 천지개박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싶다,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싶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요런 주제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그 그렇게 건설적인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보자는 우리 기초자님의 제안이 굉장히 좋게 들리고, 다만 흥미 요인이 왜 떨어졌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우당탕탕 하던 시기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없어지니까 약간 뭔가 좀 재미가 반감된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대선 한 보름 정도 남았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시사 프로그램을 저도 예전에 만들기도 하고 진행도 해봤지만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준석 단일화, 물론 단일화는 구도상은 의미가 있는 쟁점이긴 했지만 거의 가능성 없지만 반복적으로 나왔다. 이건 뭐냐면 대선이라는 건 사실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특히 양당의 대결 구도에서는 많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팽팽한 긴장감 있잖아요. 지금의 팽팽함이 어디 있냐? 자, 대선 끝난 뒤에 국민의힘의 리더십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여기에 이제 팽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1, 2가 양당의 대결에는 팽팽함이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도 당연히 관심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중에 뭘 할까? 무슨 한동훈 전 대표가 뭐가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쪽에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초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게 안타까운 것들은 팽팽할 때는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들도 좀 내서 서로 대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양당이 팽팽하면 더 내보내고 우린 이런 걸로 세상을 좋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린 이런 걸로 할게요. 네. 이런 식의 담론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공약집은 내놓았고 김문수와 이재명 후보 양자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특히 검찰 개혁이나 그 사법 개혁 분야에서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이제 그 검찰 개혁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공을 쌓았던 검찰과 이별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자님? 저는 근데 그 공약도 그렇고 이게 되게 세세한 그 강론들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지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좀 느낀 바 세세한 것도 좋지만 저는 방향 설정과 밀어붙이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동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건들면 그들이 뭉치는 기회만 제공할 뿐 굉장히 반격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비극적인 결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강론도 저 자세히 비교해보면 사실 너무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네. 사실은 그 힘, 저는 그 추진력에서 더 저는 좀 찾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네. 그리고 전에 보면은 사실 검찰 개혁을 그 김대중 정부도 시도했고 노무현 정부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도 시도했는데 숱하게 실패했던 게 검찰이란 존재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저항을 하고 항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검찰의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개혁 주체도 약간 어느 정도 필요도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필요가 있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전에는 물론 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는 검찰 개혁의 방향 이런 부분은 옳았다고 보는데 제도적인 방향보다도 기존 제도 안에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게끔 내가 권력자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취지였었죠. 네. 근데 물론 그게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당시 이른바 적폐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적폐 청산의 선봉을 검찰이 맡았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고 근데 이미 그러니까 뭐 이거 진영 논리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권력 수사는 검찰이 잘했지 않았느냐라고 네. 봤던 오랜 문화가 있긴 있었으니까요. 물론 권력에 봉사한 것도 있었지만 또 칼을 들었을 때 또 들은 분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미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건 다 검찰의 그런 장점들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검찰의 저항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보니까 저항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저도 사실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하고 네. 통화를 해보면 그런 분위기가 네. 감지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걸 해볼까 뭐 이런 검사들도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있고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화폰 그 서버를 경찰이 확보하니까 갑자기 난입해서 물리적으로 그걸 우리한테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한테도 모습에서 제출해줘. 네. 영장도 안 내줬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 검찰이라는 이 집단은 정말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게 습관화돼 있구나. 그러나 그 전에는 그래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는 잘하잖아 검찰이 그래도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난 정권의 정말 유일무이한 장점이라고 보자면 그들의 민낯 여러 엘리트라 불리던 자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 네. 그거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렇게 무리하게 끼어드는 거는 그냥 양아치 짓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실망했던 게 검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무리한 검찰에 대한 분노가 또 많이 작용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개혁을 할 때는 되게 신중하고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완전히 이건 고칠 수 없다라고 본 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그건 45년 만에 가장 끔찍한 범죄잖아요. 네. 근데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풀어주고 자, 일단 계엄은 실패했죠. 그러면 단죄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스템이 지금까지 다 그래왔습니다. 근데 단죄의 주체는 뭐 합동수사본부도 있지만 일단 일선에서는 검찰이 그 일원이 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런 거 보면서 풀어주고 제대로 않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검찰이 권력이 이제 물론 권력일 때 더 그래야 되지만 권력이 석양 무렵에 들어갔을 때는 사냥개가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완전 사냥개도 아니구나. 그냥 5월 햇볕에 배에 이렇게 내밀고 들어놓는 개가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없었다.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 프로스 게시판에 일부 있었어요. 일부 검사들이 이게 말이 되냐. 또 이제 지겸 부장판사가 풀어줬을 때도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일부 항의가 있었지만 예전 같으면 당연히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됐거든요. 평검사 회의도 하고 예를 그렇죠. 들면 네. 그 움직임이 없는 것 보고 와 검찰은 이제 고쳐줄 수 없다. 문화가 이제 바뀌었다. 일부 있었던 권력에 대한 그래도 내가 검사인데 권력 내가 수사하겠어. 일부 그런 뭐 있었지만 그건 끝났다 이제. 그 심지어 이제 예전에는 검찰을 두둔하던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도 검찰을 좀 일방적으로 두둔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들이 기사에도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자 선생님, 네. 보수 언론 아닙니다. 네. 검찰이 참 이상한 게 무슨 검찰과 자신이 동기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뭐 어떻게 본인에게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뭐뭐라고 합니다, 뭐뭐라고 합디다 이렇게 쭉쭉쭉 쓰는 게 쭉 보다 보면 다 검찰 쪽의 소스예요. 소스가 그런 네. 거는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언론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기사 다 찾아볼 기세여가지고 말을 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여하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보수 언론이 어쨌든 개혁의 과제로 이제 검찰이 드러나게 되면은 굉장히 두둔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도 잘 안 보인다라는 세태 변화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도 제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아니 이제 중수청으로 가야 되나? 공수처 가면 하는 일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에 대한 뭐 일부 반성이라기보단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위에서 그러니 어쩔 수 없었지. 뭐 이런 회한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으로 내놓은 게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수처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정확히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만약 공수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가 없었다면 내란이 개헌 불법 개헌을 해서 내란을 일으키고도 많은 국민들이 이거 제대로 수사가 될까? 검찰은 윤석열이 자기가 우두머리였던 조직이고 경찰은 사실은 뭐 많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지만 우리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권력에 훨씬 더 취약한 곳이 맞습니다. 경찰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될까? 불안하죠. 그나마 공수처가 있어서 저는 검찰 경찰도 이거 묻어둘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봐요. 그런 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으켜진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하다. 물론 공수처가 무능하고 의지도 부족하다? 전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처음에 공수처 설계할 때 한 지방 검찰청보다도 작은 규모로 설립했고 예를 들어서 디테일들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가 6년인가요? 몇 년 하고는 연임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조직도 작다 보니 공수처 검사들이 승진해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에서 공수처 설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은 수사를 안 해본 판사를 처장으로 임명하다 보니 그마 당시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검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맞아요. 그랬지만 네. 그래도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여러 문제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검찰은 지금 만들어진 70년이 넘은 조직입니다. 공수처 이제 5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걸음마 단계. 그러면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없을 조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게 아니 뭐 그 일을 시키려면 인력과 뭐 수사 지원 뭐 예산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2025년 5월 기준으로 21명만 채워진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2025년 예산안에서 17% 예산 삭감했거든요. 돈도 뺐고 사람도 없는데 역량을 발휘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봐봐 너네 일 제대로 못하잖아. 없어져야지.가 아니죠. 그렇죠. 역할을 확인했다면 그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화될 수 있도록 먼저 지원해줘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때 다시 뭐 폐지든 뭐든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의 뭐 영장 청구권의 문제라든가 기소 독점의 문제 같은 것들을 잘 조정해가지고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상호 견제가 되면서도 균형 감각이 있는 제도 설계가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또 최근에 이제 그 공약사항으로 약간 입방아에 올랐던 게 그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 사실은 그 특히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곳에서 민주당의 공약이 굉장히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참 재밌는 게 분명히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일이 많다며 원하는 대로 사람을 늘려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그냥 반대하기 위한 반대다. 조선일보를 지금 필두로 그런 논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토론을 하든 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무슨 민주당이 뭐 법관을 흔들려고 한다, 법원 사법 체계를 흔들려고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풍깁니다만 사람들이 다 어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설득력이 없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 일선에 있는 국회의원 법안으로 100명까지 늘리겠다. 현재는 14명인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그 법안을 이제 철회하는 쪽으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니까 대법관 증언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네. 저는 약간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맞다고 봅니다. 수를 늘리든지 또는 체계를 바꾸든지 예를 들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문 대법관 제도로 3심제를 허용하면서 전원합의체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상고심들을 빨리빨리 좀 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여러 네. 법원들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빠르게 합니다. 근데 상고법원이라고 하면 이미 양승태 대법원 때 추진했었죠. 상고법원을 추진한 이유는 하나죠.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짜잘한 사건들은 상고법원에서 좀 처리를 해줘. 오. 각 개인이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노상방뇨에서 걸렸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좀 무섭습니까? 근데 근데 대법원까지 나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네. 근데 대법원 가서 이게 좀 진위를 밝히고 싶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3심을까지 할 수 있는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래서 대법관 한 명당 평균 4,000건 정도를 1년에 처리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런 건 상고법원에서 처리해라. 대법원은 정말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바꾼다거나 중요한 사건에 전원합의체 형태로 판결할 내용들만 좀 하겠다. 저는 그런 시스템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언 문제는 계속 대법원에서도 얘기한 건데 만약 민주당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가는 건 오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네. 그러면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이 정지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만약 하게 된다면 법원이랑 좀 같이 많이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 네. 이거는 오해하는 분들은 또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모습들을 좀 취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증언은 하지만 네. 너무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다 모든 사람이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아닐 수 있으니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법원 내부의 그런 자정이라든가 장점을 그나마 좀 들춰본다면은 이번에 그 쉽게 얘기해서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상고심 재판을 파기환송했을 때 그런 절차상의 특이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코트넷이라고 불리는 법원 내부망에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서 비판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분출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나마의 희망이었는데요. 이 프로스보다는 훨씬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데이터로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가 있고 없는 국가가 있는데 그럼 독일이랑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이게 막 어떤 속도나 뭐 이런 거는 좀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협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냥 데이터로 보자면 독일에는 대법관 한 명당 128명 사람 인구를 재판관이 128명이에요. 나눗셈을 해보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14명, 그러니까 6배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절대 법원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야. 손대면 안 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런 것과는 별개로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또 달라지는 양상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논의하고 이런 건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뭐 토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논리를 보면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네. 말씀. 저도 늘리긴 늘려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한 명에 4,000건을 봅니까?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무단횡단으로 대법원에 가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발을 넘으려다가 제가 안 넘은 건데 좀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하긴 좀 벅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일단 노상방뇨하고 네, 무단횡단하고 노상방뇨하고 겹쳐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불편을 끼친 국민들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심심한 사과 부탁드려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런 그 대법관 증언 공약에 이제 맞상대로 어떤 걸 내놨느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추천위원회도 법정 기구화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대법원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 우위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런 우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장치를 만들겠다, 제동 장치를 만들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공약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데 그러니까요. 일단 예. 3분의 2로 간 거는 일단 우리가 100석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100석은 넘으니까 우리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네.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일부에서는 특별다수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절만 한 조금만 넘어도 사실은 되기 때문에 특별다수제를 하게 되면 좀 더 설득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죠. 네. 뭐 3분의 2든 5분의 3이든 특별다수제가 일부에서 동의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정치적인 양극화가 여야 간에도 너무 대립돼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진척이 안 될 것 같다.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죠. 일단 그 네. 문화를 먼저 바꾸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문제도 공전을 계속하다가 안 네. 됐었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저는 이제 여기서 다시 보면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겠다. 이 얘기는 굉장히 야당적 사고를 하는 공약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태기가 이렇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길 지금 생각이 이게 없네. 맡기만 하겠다. 아니 뭐 후보가 이러시면 안 되죠. 이긴다는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게 너무 야당 마인드가 왜냐면 있네. 이럴 경우에 김문수가 집권하더라도 수적 우위 때문에 아무도 대법관, 아무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상황 이 공약대로라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런 검찰과 법원에 대한 양당의 문제의식이 극명하게 갈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바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형사재판이 종료될 경우에
과연 사면을 시켜줄 것인가 말 것이냐 논쟁. 실제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강력하게 물었는데 일단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 아니 지금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무슨 사면 얘기를 하냐. 그리고 그 비슷한 맥락으로는 내란에 대해서 아니 그걸 내란죄로 불법 계엄 아니 그러니까 계엄을 한 건 잘못이지만 내란죄로 단정하는 건 언어도단이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이 토론 1차 때부터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경선 때부터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가 만약에 대선 주자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 질문에 할 때 답이 없다. 윤석열이 유죄가 되면은 사면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런 정도로 얘기하겠죠. 유죄가 아직 안 났는데 뭘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봤는데 국민의힘이 정말 현명하게도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후보를 선출을 했죠. 네. 아니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김문수가 되면 김문수는 뭐 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설혹되게 되면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 근데 이거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난 이 모든 질문이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네. 캠프에서 압박이 있었는지 어떤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부정선거를 은근슬쩍 흘리더라고요. 마치 지구는 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혼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적극적으로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한 발언이 이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과나 그거를 뒤집는 언행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사실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미. 그리고 사면할 거라는 이 질문도 상당히 재밌는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었나요? 사면이 아니라 사형 아니었어요?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이거는 참.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아까 이제 기추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못 믿는 이유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인선하는 과정을 보면 드러나는 건데 윤상현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을 정말로 극진히 모신 사람인데 이분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죠. 근데 저는 의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상현 의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아주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중력이 다른 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석동현 변호사 우리가 볼 때 의아하죠.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는 눈을 뻐끔뻐끔 뜨면서 그분이 왜 말씀 잘하시고 좋더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다. 동지적 관계죠. 예.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분은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쭉 보면 일단 순수해요. 순수하게 좀 나쁜 분이다. 순수하게 이게 나쁜 분이다. 네. 민주주의에 관련돼서는 네. 뭐 다른 건 모르죠. 사실 다른 건 제가 모르는데 민주주의와 관련돼서는 무슨 뭐 잔머리를 쓰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나쁜 분이다.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그런 방식은 좀 아니지 않아?라고 얘기했지만 탄핵은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사실 되게 심플합니다. 모든 결정이나 의사가 윤상현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럼 좋은 분이잖아. 그러니까요. 정광훈 와 이분 최고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일 때 와 이게 제정신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그쪽 세계에서는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 네.